조선 땅에 3명의 신동이 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8살의 광안전 배국루라는 시를 지어 신선세계를 노래했고, 하나는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홍길동전을 썼으며, 하나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칭송받았습니다. 바로 허봉, 허난설원, 허균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허씨 가문의 오문장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압도적인 재능을 주었지만 그 재능을 펼칠 시대는 주지 않았습니다. 객사, 요절, 그리고 능지처참, 세 남매의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작은 그릇이 담아내지 못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어느 천재 가족의 비극적인 연대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시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남매에게 압도적인 재능을 주었지만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시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천재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강릉의 명문가 초당 허엽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안은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유토피아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둘째 오빠 허봉은 여동생 난설원의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위해 당대 최고의 시인 손곡 이달을 스승으로 모셔옵니다. 서자 출신이라 벼슬길이 막혀있던 이달, 그리고 여자인 난설원, 그리고 자유분방한 막내 허균, 이들은 신분과 성별의 벽이 없는 서재에 모여 밤새 시를 짓고 세상을 논했습니다. 훗날 허균은 이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이달이었고 나의 벗은 누님이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절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들 가문이 동인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허씨 집안이 나락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사건, 바로 1583년에 일어난 개미 3사의 탄핵입니다. 난설원의 오빠이자 집안의 기둥이었던 허봉, 그는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동인의 젊은 공격수였던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거물을 건드립니다. 바로 서인의 영수이자 선조가 가장 신임했던 신하 율곡 이이였습니다. 허봉은 이이는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오만하여 조정을 병들게 했다며 율곡 이이가 서인만을 등용하고 인사를 전행한다고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일개 관료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던진 목숨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율곡 이이를 스승처럼 따랐던 선조는 대노했습니다. 선조는 허봉을 삭탈관직하고 조선 땅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유배지 함경도 갑산으로 쫓아버립니다. 집안의 기둥이 꺾이자 남은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난설원에게 오빠 허봉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유일한 지지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에게 닥친 더 큰 불행은 결혼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천재 시인에게 보수적인 안동 김씨 가문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아내의 재능을 부담스러워하여 밖으로만 돌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글 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시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통 규방 여인들이 님을 그리워하거나 꽃과 새를 노래할 때 그녀는 남성의 언어로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바로 색서, 변방의 편지와 같은 작품들입니다. 장군은 옥필이 불며 말을 달리는데 병사들의 붉은 피는 사막의 풀을 물들이네. 그녀는 가본 적도 없는 변방의 전쟁터를 마치 눈앞에서 보듯 웅장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중국 역사를 인용하며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대부 남성들조차 이것은 여인의 시가 아니다, 호방하고 기상이 넘치니 마치 신선의 글과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사회 비판 의식입니다. 그녀는 명문가 아씨였지만 담장 넘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 빈여음, 가난한 여인의 노래를 보면 그녀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춥고 떨며 배를 짰건만 그 비단옷은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입었을까? 자신은 비단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만든 노동자의 고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죠. 신사임당이 가정 내의 유교적 가치를 완성했다면 허난설원은 담장을 넘어 세상의 부조리에 질문을 던졌던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여자가, 그것도 반대파 집안의 여자가 정치와 사회를 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그릇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갑산으로 쫓겨났던 오빠 허봉은 풀려난 뒤에도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객사합니다. 난설원 역시 두 아이를 연달아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되며 삶의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그녀는 죽기 1년 전 꿈속에서 신선세계를 거니는 시 몽유광상산시를 찢습니다.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자신의 나이 27세를 예견한 섬뜩한 시. 그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 조선에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이 한스럽다는 세 가지 한을 남기고 유언을 전합니다. 내 방에 있는 모든 시를 불태워다오. 그렇게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 남긴 수천 편의 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난설원의 시들은 동생 허균이 누님이 읊었던 시들을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복원해낸 것들입니다. 누이의 죽음은 막내 허균을 각성시켰습니다. 아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이가 남긴 시들이 불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는 친정집에 남아있던 누이의 시를 모아 중국 사신에게 전했고, 난설원의 시집은 중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며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느냐는 찬사를 받습니다. 조선만 몰랐던 그녀의 가치를 동생이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허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스승 이달이 차별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누이가 불행하게 죽어야 했던 세상. 허균은 이 썩어빠진 조선을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서 호민론과 유제론을 통해 시대를 앞선 혁명적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백성뿐이다. 모순에 항거하는 호민이 일어나면 원망하는 백성들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인재를 낼 때는 귀한 집이나 천한 집을 가리지 않는데 어찌 조선은 신분으로 인재를 버리는가? 이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는 소설 속 홍길동처럼 율도국을 꿈꿨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서자와 천민들과 어울리며 민주적인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주자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그는 괴물, 이단아, 강상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광해군 10년,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50세, 형과 누이를 잃고 홀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천재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38세의 객사한 형 허봉, 27세의 요절한 누이 허난설원, 50세의 능지처참을 당한 동생 허균, 허씨 3남매는 모두 자신의 재능이 꽃피기 전에 시대라는 칼날에 먼저 베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반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가 이 천재들을 담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누이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았고, 형은 정의롭다는 이유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으며, 동생은 백성을 말했다는 이유로 괴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한 학자는 허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이타고였다.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미치광이로 불린다는 뜻이었죠. 강릉 경포대에는 오늘도 달이 뜹니다. 그 달빛 아래서 한때 신분도 성별도 잊은 채 시를 짓고 세상을 이야기하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이름은 비극이 아니라 자랑으로 남았을까요? 시대는 언제나 천재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천재를 죽입니다.